김성배 시인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를 쓰면서 가장 중요한 또 아니면 좀 광의적으로 문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그게 결국 이제 시든 수필이든 소설이든 다 시곡이든 고동문학이든 다 포함되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언어다. 언어. 그래, 문학과 언어, 현대 시와 언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경험을 한 바가 있을 겁니다. 아무리 머릿속에서 참 좋은 상상력이 참 불같이 떠오르고 아무리 좋은 어떤 주제가 반짝반짝한다 성치더라도 문학은 어쨌거나 저는 언어를 매체로 하지 않으면 전달이 안 된다고 그러죠. 말로서 이야기꾼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만남가가 만남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언어를 빌려서 시가 되든 수필이 되든 소설이 되든 저자의 매체를 통해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말을 안 해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느껴봤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는 언어의 예술이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다루니까 항상 시는 언어의 예술이다. 그러면 뭐 소설은 언어의 예술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시는 언어의 예술이다 이렇게 자꾸 말을 붙이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라는 것은 그 몇 줄 그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또 내가 내 세워야 될 메시지 주제 이런 것을 그게 다 압축시켜야 된다거든요. 근데 수필이나 소설 같은 경우는 좀 문장을 길게 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요. 조금 예를 든다든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길게 쓸 수도 있는데 이 시라는 것은 너무 길어서도 안 되고 너무 길면 또 뭐 군더더기가 붙었다 그러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형태가 많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는 어차피 이제 언어를 다뤄서 하기 때문에 압축을 시키고 함축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시는 언어의 예술이다 아마 이렇게 뭐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언어를 갖다가 고갈이 근데 아까 이야기처럼 이렇게 좋은 어떤 상상력이 떠오르더라도 그것은 이제 문자화해서 이제 어떤 작품화할 때는 사실 이 언어가 자꾸 모자란다고. 근데 사실 하나 예를 들면은 제가 처음 데뷔를 했을 때 저는 이제 그 청록파의 한 분인 박모원 선생님께 추천을 받으려고 그렇게 막 뛰어다니다가 결국 그 어르신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직접 추천을 못 받고 그 뒤에 이제 돌아가신 그 몇 년 있다가 이제 추천을 받아서 나왔는데 그 당시 이제 제가 이제 제일 그 대부자 중에서 제일 쫄갱이였을 때 동인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동인 활동이 별로 없었어요. 잡지가 1970년대 말면서 현대문학이라는 잡지가 있고 문학사상이라는 게 있고 한국문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한국문인연에서 발행하는 월간문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시 전문지로는 현대시학이라는 게 있고 시문학이 있고 모골 선생이 하신 그 심상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근데 불과 한 전국적으로 다 해봐야 한 7개 내지 뭐 7-8개의 어떤 잡지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출신별로 요새는 각 잡지마다 그 동인들이 형성이 되어가지고 활동을 열심히들 하시는데 그 당시에 그런 게 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그 심상지에서는 그걸 미리 만들어가지고 회의도 하고 뭐 세미나도 하고 작품 토론회도 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책을 동인지를 묶었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쫄뱅이더라고요. 그래서 책이 나와서 각 그 7개 출판사에다가 또 각 신문사하고 이렇게 책을 돌립니다. 피아 보도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서 제가 그 신부를 맡아서 이렇게 전화를 다녔는데 현대 시학이라는 지금 잡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 지금도 잘 나오나 보는데
그 당시 이제 참 유명한 원로신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정봉건 선생님이 그 책을 만드셨는데 그 책을 전해드리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기와도 시를 쓰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랬더니 이 어른 말씀이 그렇습니다. 국어 사전을 3번 정도 읽고 와서 시를 쓴다고 이야기하는 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통상적인 국어 사전을 기업에서부터 시어까지 그 사이를 3번 정도 읽으라 그럽니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당시엔 제가 이제 이해가 안 갔어요. 그 만화책도 아니고 소설도 아닌데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3번 읽겠느냐 그럽니다. 그래서 조금 나쁘게 생각해서 좀 의아하게 제가 생각을 하고 왔는데 말은 알겠습니다. 그러고 내려왔는데 좀 그 당시 제 생각으로는 좀 안 맞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웬걸요? 딱 1년이 지나니까 글을 쓰는데 제일 첫째 부닥치는 문제가 이 언어의 고갈입니다. 말이 언어가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모자라냐? 한번 작품에다 써먹었던 단어가 자꾸 계속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보다 좀 더 좋은 말이 또 합당한 말이 없겠느냐 이걸 자꾸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어른이 말씀하시는 게 맞다. 국어 사전을 3번 정도 읽어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어느 정도 우리가 시 한 편을 창작하는데도 언어에 대한 어떤 보관이라든지 부족함 이런 것을 극복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장 이 교보문고를 뛰어갔습니다. 가서 국어 사전을 3번 샀는데 근데 너무 크면 안 돼요. 이게 딱 푸게 손에 이렇게 잡힐 정도로 그 조그마한 사전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동아출판사께 있고 뭐 민중서가 있고 민원사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래서 각 회사 걸 하지 말고 한 회사 걸 하지 말고 다른 회사 걸 해서 3권을 한꺼번에 샀어요. 사서 물론 집에서 한번 보는 게 있었죠. 그 당시에 글 쓴다 보니까 국어 사전 없이 글 쓰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마루에도 한번 집어던지고 안방에도 한번 집어던지고 근데 딱 치는 대로 발에 툭툭 걸리도록 그렇게 입이 떠지나야 돼. 그래서 발에 차이면 그것을 주워가지고 무작위로 아무 편이라도 열어보고 바로 딴더라도 보는 연습 그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직장을 다니고 뭐 일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 소설책 읽듯이 기업 부분도 계속 이렇게 읽기는 참 힘든다고 그러거든요. 뭐 재미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무작위로 이렇게 펼쳐가지고 단어를 한 몇 개씩 이렇게 읽어보고 좀 생소하다든지 좀 이런 것들은 좀 줄을 친다든지 아니면 노트에 따로 좀 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그 언어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상당히 굉장히 도움이 돼요. 여러분도 만약에 언어에 대한 이걸 훈련을 하려면 그런 방법을 한번 취해보세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뭐냐면 내가 KBS 방송센터를 비롯해서 어떤 경기대학 사회교육원까지 시창작 강의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한 지금까지 1997년도부터 했으니까 지금 벌써 한 20년이 넘네. 근데 거기에서 주로 이 언어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언어에 대해서는 훈련을 따로 해야 돼요. 훈련을. 그냥 뭐 강의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아까 그런 방법으로 연습을 해보니까 많은 진전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시에는 이제 언어에 이제 마술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시인을 가르쳐서 언어의 마술사다 그러거든요. 그게 마술사는 뭡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뭘 먹고 또 만들고 뭐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마술사인데. 근데 우리가 시를 쓴다 하면 어느 정도 언어에 대해서는 자유자재로 자기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건 마술적인 요소가 강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도 시는 언어의 연금술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라든지 어떤 언어가 시인의 어떤 뇌나 시인의 가슴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금처럼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게 이제 그 어떤 이 대장간에서 쇠를 녹여가지고 칼을 막 터뜨려서 만들듯이 우리 시인들은 그 어느라는 어떤 그때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어떤 빛이 나고 하나의 어떤 작품이 되도록 만들 그런 기술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그런 뜻에서 아마 시인은 노래의 마술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시인은 이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직접 뭘 만들어내는 어떤 기lum공의 역할까지도 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우리는 우선 언어가 고갈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 뻔뻔히 하는데 그러면 시어라는 게 따로 있느냐 그런 문제가 이제 또 대두가 돼요. 근데 시어와 일상어 일차입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말하고 또 시에 갖다 붙여야 되는 말하고 이런 걸 갖다 이제 구분을 짓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우리는 그 통칭적으로 시어 이렇게 하는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시어라는 건 없다 그러거든요. 시의 언어, 시의 언어 이렇게 시를 쓰기 위한 언어 그래야 이제 맞다 그럽니다. 근데 시어 이러면은 시를 썼던 언어. 근데 그렇게 잘못하면 시어는 시를 쓰기 위한 언어가 따로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요. 그게 시를 쓰기 위한 말은 따로 없지 않잖아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도 어떤 자리에 가서 놓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작품이 되고 시가 되고 안 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바꿔서 이야기하면 당신 자네 밥 먹었는가? 자네 잘 잤어? 이런 이야기도 그 앞에 어떤 문맥과 전체의 시의 흐름이라든지 시의 구도상 또 시의 구성상 그게 맞아떨어져서 그 밥 먹었는가 이 말도 그 자리에 놓일 자리에 가서 놓이면 시로서 성공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단순히 너 밥 먹었냐 잠잠잠 이 말을 한마디만 가지고는 시가 될 수가 없겠죠. 근데 그런 것을 일상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상어도 어떤 자리에 놓이냐에 따라서 시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언어의 연금술사, 그게 언어의 마술적인 요소를 가장 잘 다루는 분이 누군가 내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말로 이렇게 시를 쓴 분들은요 지금 1930년대 40년대 해방 되기 전 인정도 그 당시 이제 청록파 이제 박모을 박두신 조지현 이런 분들 미당 서정주 김영남 이런 분들이 우리 언어를 그대로 구사하는 시를 지금 읽어보면 기가 막히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지금처럼 그렇게 어떤 사전이라는 국어 사전이나 이런 것도 별로 없었고 또 일제 시대에 그 억압을 받던데 우리나라 말을 다 뺏기고 다 말살당한 시대인데도 그분들이 작품을 남겨놓은 거 보면은 지금 우리 현대 시는 우리 나 같은 사람들은요 자다가 다시 살아나도 그렇게 못 씁니다. 언어 구사를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마 천재다 이렇게 단정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얼마나 그 우리 말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고 사전도 발달되고 컴퓨터 어떤 말이라도 다 찾아서 쓸 수 있는데도 옛날 그분들처럼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당시는 이게 우리 언어에 대한 어떤 절실성 또 우리 뭐 국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좀 사랑해야 된다, 살려나가야 된다. 그게 이제 바로 어떤 애국심이 아닌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너무 이 물질 문명이나 이런 게 너무 편배하게 되니까 지금 학교에서 그래서 지난 10년간 언제 보면요 국사 교육을 갖다가 선택 과목을 해라, 국어도 선택 과목을 한다 이런데 근데 자기 나라에 자기 말을 국정으로 가르치지 않는 나라도 없고 자기 역사를 국사를 가르치지 않는 나라도 아마 없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꾸 이게 바꿔져 나가요. 그러니까 그 학교 교육 자체가 그렇게 되니까 우리 말을 전부 등한시하게 되고 제대로 이렇게 잘 안 써요. 그래서 그런 데서 자꾸 이게 퇴보가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가만히 보면 우리 문인들이 글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담당을 하거든요.
근데 어제도 지금 저 늦게 황동순 선생님도 오셨습니다만 어제도 문학일지라고 세미나가 있었어요. 근데 한국어와 문학어, 그러니까 우리 말을 가지고 문학어를 어떻게 이렇게 대체를 할 것인가 그런 걸 세미나를 하고 어제는 좋은 책도 나오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 국어는 우리가 글 쓰는 사람들이 지키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거죠. 그런 뜻에서 가만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옛날에 참 우리 고대 시조 같은 이런 거 보면 우리 한글로 좀 써 있는 거 보면 참 정명시 우리 저 지성찬 주관님께서 지금 유명한 시조 시인이신데 그 정명시에 대한 그 매력도 현대시 못지않게 참 고민하거든요. 근데 단순히 그 삼행 초장, 중장, 종장 그 삼행을 가지고 다 이야기한다는 거. 우리 현대시가 아까 뭐좀 좁게 해서 이렇게 자기가 할 이야기를 다 하고 주제, 어떤 메시지까지 다 포함했는데 시조는 특히 삼행 가지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참 우리 고대 시조 같은 데는 너무 참 매력이 많다 하는 이런 점이 있는데 우리 황진이가 쓴 시조를 보면은요 독립날 기나긴 밤 하늘이 되어내어 그랬거든요. 근데 독립날이 24절기 중에서 가장 밤이 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하루가 24시간이면 밤이 12시간, 낮이 12시간 그래서 잡아서 24시간입니다. 그러면 독립날은 아마 밤이 14시간 정도 되고 낮이 한 10시간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늘이를 잘라내서 그 뒷면이 춤춘 이불 밑에 서리서리 넣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다 거기다가 그 잘라낸 시각을 잘 태워가지고 넣어놨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었던 구리 별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찾아왔을 때 그것을 써먹겠다. 근데 먼저 긴 밤을 잘라 놓은 거하고 오늘 밤 12시간하고 결론적으로 그 긴 밤을 다 써먹겠다. 근데 이 언어를 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당시도 이렇게 언어의 어떤 조합이라든지 구성 요소가 이렇게 월등한데도 또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라는 이런 것도 엄청나다 그런다. 그래서 참 우리 말을 자유자재로 그렇게 참 잘 구사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송도 산절 그래가지고 이제 송도 산절은 누굽니까? 화당 서경들 박인폭포 그다음에 황진 이렇게 잡는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삼절 중에 하나가 이제 황진이 들어갔겠죠. 그럼 그 황진이라는 분은 시뿐만 아니라 무까지 다 했다니까. 뭐랄 것도 없죠. 근데 이제 하나는 또 우리가 이제 우리 현대시가 발전하기 전에는 전부 한자 시대였다. 한문을 많이 썼다고 해요. 이조 시대 특히. 근데 이 이조 시대 한문 시들도 고매한 시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제가 이제 읽어보고 조사한 중에는 언어를 그렇게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은 김삿갓이다. 난 그렇게 봐요. 근데 이분은 입만 벌리면 전부 시야, 그죠? 시가 된다고 그냥 불평 불만이라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것도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로 읊어버려요. 한장 말로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시. 그러니까 물론 한자 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 원청으로 돌아가면은 한자도 자유자재로 자기가 구상 못한다 하면은 결국 한문 실력이 없다 하면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자가 됐건 우리말이 됐건 가장 이게 참 언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 좀 시간 있고 이제 칠판이고 하면 여러 가지 예문을 좀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이 언어 중에서도 어떤 시에는 이제 주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 우리가 이제 이조 시대 이렇게 사는 걸 가만히 보면은 맹자가 주장한 그 어떤 윤리식 같은 이런 것들을 참 우리 생활하는데 많이 이제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 한시라든지 시조 같은 데서도 결국 이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결국 저기 이제 좀 철학적으로 간다면은 뭐 인생이란 무엇이냐, 뭐 존재란 무엇이냐 이런 걸 갖다 따지는 것 같아요. 그게 당신은 왜 시를 쓰냐, 문학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단순하게 내가 좋아서 쓴다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보면 조금 고급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내 자신을, 내 인간을 되돌아보는 그런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결국은 이제 성찰이,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되돌아보는 그런 어떤 역할이다. 근데 그 사람이 문학을 통해서 한다고 그러죠. 근데 나는 왜 살고 있나, 아니 뭐 인생이란 무엇이냐, 존재란 무엇이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왜 사냐 안 냐 그런 문제하고 결부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근데 인생의 목적이라든지 존재의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학 속에서 찾아본다 그러니까. 근데 특히 이제 시를 쓰는 사람들은 시 속에서, 또 뭐 소설 쓰는 사람은 소설에서, 수필에서 이렇게 시곡에서 여러 가지 자기 장르, 자기 분야에서 이렇게 이제 작품을 형상화시켜서 그렇게 이제 작품을 해서 찾는데, 결론적으로 그걸 자꾸 많이 보면은 어떤 휴머니즘 그래가지고 인본주의, 사람을 찾아 나가는 일, 그런 게 주제를 많이 넣는다 봅니다. 주제로 성화를 시킨다. 그래서 작품에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다 봅니다. 그래서 요새는 조금 이제 다르긴 합니다만 너무 이제 물질 문명이 자꾸 발달되고 하니까 이 인성이 자꾸 메말라져서 그렇게 어떤 정서를 갖다 좀 복원시키는데 힘들다가 주의를 많이 두고, 또 하나는 요새 너무 그 발달되니까 자연이나 이런 것들이 파괴가 돼요. 근데 결국 자연이 파괴되고 지구가 깨진다 뭐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그러면 사람도 마찬가지로 소멸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좀 진실된 문제를 그걸 탐구하고 찾아나가는데 우리 이제 문학이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좋은 언어로, 좋은 표현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문학 외적인 어떤 우리 황금찬 선생님 말씀 들으면요, 이 4천만 국민이 전부 시인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도둑도 없을 거고 사기꾼도 없을 거고 참 평화로운 세상이 온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런 아름다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행복한 사회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말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맞기도 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이제 그 문학을 하는 분들이 대충 이를 보면 그 목표를 세우는 것이 근데 투기해서 돈 벌자, 뭐 사기치자 이런 목표를 안 세우잖아요. 근데 결국은 문학의 뜻은 뭡니까? 아까 얘기한 어떤 인생의 복원, 뭐 자연의 복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옛날부터 이제 그 너무 또 전해오는 그런 윤리 교과서 쓰는 거기 가도 안 되겠지만서도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 있다 겁니다. 근데 그런 기능들을 살리는데 문제는 아까 얘기한 오늘 주제가 언어다 겁니다. 그 기능을 아주 명확하게 명징하게 살려주는 역할은 결국 언어다 겁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고 좋은 여기에 철학이 들어있고 인생관과 가치관이 내 머릿속에 들어있다고 손치더라도 언어를 풀지 않으면 풀리는 안 돼버리면 아마 그 작품은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본다면 이 언어의 어떤 절대치, 절대적 가치 이런 것을 좀 다시 한번 우리 새기면서 언어의 중요성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는 아까 얘기한 우리 말,
우리 글의 사랑 문제도 드립니다. 우리가 글 쓰는 분들이 지켜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면서 오늘 또 다른 행사가 많이 있으니까 오늘 제 이야기는 이걸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축하할 수 있는 사안은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스토리 문학이 벌써 창간 5주년이 되었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신상 축하식을 이렇게 뜻있게 화려하게 하고 있는 것. 그 다음 대표 작품 선질 애인 참 좋습니다. 맛이 있어 보여요. 제목이 애인 출판 기념식. 세 가지가 오늘 축하의 의미가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애인 출판 기념에는 작품 예를 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만 제가 덕담을 우리 한 박사님이 이야기할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웃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종합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쪽에 앉아있으면서 몇 가지 느껴봤습니다. 물론 저도 50년 가까이 현대마을로 평론가로서 데뷔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요. 창강 5준이라 생각해 볼 적에 위험한 시기를 어린애로 본다면 위험한 시기를 거쳤습니다. 제 친구 수필가 김중희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강동에서 사설위원도 했고 또 동시에 초대 환경부 장관을 했는데 왜 이 양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출생과 성장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양반이 1939년생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 장관은 내보다 한 살 아래라 하니까 아니다 이야. 옛날 시골에서는 태어나서 적어도 2~3살까지는 사느냐 죽이느냐 이래서 살아야만 출생신고를 한 그런 관리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는 법률적인 것은 그렇지만은 호적 표본상 등본상에는 실나이는 제가 38년 범띠입니다. 같다. 그러면은 같이 놀자 친구야 하고 우리가 옛날부터 친구지간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5살을 먹었다는 것은 이제는 어느 장부로 클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약이 되어 있는 나이입니다. 2살, 3살 때가 위험하지 않습니다. 1살, 2살, 3살 때가. 그래서 우리 김순진 발행 그리고 아까 뭐 많은 도움을 주신 최행근 회장님이 어디 계신가? 그리고 또 지주관님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벌써 5살을 먹었다는 것 자체는 앞으로 10살, 15살, 20살을 먹을 수 있는 기약이 보장되어 있지 않느냐. 이래서 축하드리고. 상당수의 시인들이 데뷔했는데 또 역시 많이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곳에 가면은 개간지인데도 뭐 몇십 명이 되는 것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한번 쭉 봤습니다. 12달에 기껏 한 사람, 두 사람 상당히 선별하구나 이 잡지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경쟁이 심했고 경쟁이 심한 것은 그만큼 실력 있는 문인들이 데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스스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아마 어려움이 많으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잡지를 매달 낸다는 것 자체는 저도 옛날에 기자도 해봤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요새 열악한 문화 환경 속에서는 더욱더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그 선별해서 내보내는 것 자체는 이 잡지가 앞으로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C급, D급 잡지가 없잖아. 우리 집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잡지도 그렇지만 여기를 데뷔한 여러분들도 좋은 잡지에 나왔다고 생각하시고 좋은 작품 많이 써야 되겠는데 쓰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저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50여 년 동안 책을 20몇 권 평론지, 수필지, 기타 내봤는데 나이 드니까 조금 쓸쓸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왜? 아들, 딸 다 장가를 가버리고 나니까 부인, 마누라하고 저만 앉았을 때는 또 직장에서도 저도 벌써 정년퇴임자 대학 교수 7, 8이 됩니다. 어떨 때는 간혹 쓸쓸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쓸쓸 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우울증 큰일 나죠. 그런데 그건 순간적이었습니다만 이럴 때 맞아. 아들, 딸은 씹을 갖고 내 주변에 아들, 딸은 장가 씹을 갖고 내 주변에 있긴 하지만 그럴 때 어디로 가냐? 서재로 갑니다. 서재 쭉 보면은 20몇 권의 내 책이 나를 반기고 있습니다. 그래, 맞아. 쟤들이 영원한 나의 분신이다. 영원한 나의 아들, 딸이다. 이럴 때 위안이 생겼던 경험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신상을 받는 여러분들도 한 편 한 편 발표하면서 자기 반성의 아까 김성배 시인이 이야기했듯이 말하자면 자성을 할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거울로 생각하고 작품을 또 한편 나의 분신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써서 모아서 창문을 내시고 또 세월이 흘러서 두근세근 이렇게 내시다 보면은 언젠가는 제가 경험했던 이런 것도 극복이 되고 또 삶의 즐거움도 생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열심히 쓰시고 또 좋은 작품 쓰시도록 노력해 주셔서 스토리 문학을 더욱더 빛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45년 전에 여기서 대학생활을 했습니다. 1964년에 물리과대학을 나와서 졸업을 했고 또 그것도 또 그때 떠나기 싫어서 옆에 있는 법과대를 또 한 번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8년을 여기서 재학을 했는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게 45년의 인연을 가지고 제가 가슴을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문질, 문학과 즐거움이 인터넷에서 폐쇄를 한다고 공부를 했습니다. 문학과 즐거움은 신인 작가들이 아닌 기성 작가들의 그 인터넷 사이트인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아까 5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세월인가는 말씀드렸지만 5년은 다른 의미를 표현하면 암이 걸렸다가 항암 치료 끝나고 5년 지나면 공식적으로 완치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은 안 걸린다 하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저는 45년 전에 대학을 다녔음에도 여기 오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혹시 누군가 만날까?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그때 강의실인가 아니면 수의실인가를 생각합니다. 여기 수많은 사람이 인연을 맺고 신인상을 받고 무슨 상을 받고 하는데 45년이 아니라 4개월도 못 가서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깊은 인연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학교는 망해도 동창은 남는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학교만 망하고 보면 동창도 없습니다. 문학관을 애껴주는 그러한 우리 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5년 전에 후에 사창을 모이시면 관계가 무량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서 제 눈매, 제 행동을 바라보시면서 저에게 큰 희망을 걸고 계셔서 제가 증기기관처럼 뛰어야만 하겠습니다. 달려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아되지 않고 여러분들 쭈뼛쭈뼛 하지 않도록 제가 그동안의 스토리 문학의 메인 스토리를 한 60여 번 취재를 하면서 얻은 것이 있습니다. 쭈뼛쭈뼛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내 소신대로 내 주관대로 가면 그분들이 인정하고 제가 소신이 없으면 그분들이 이거 비리비한 문학단체 이렇게 인정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힘나시도록 제가
뛰고 또 뛰어서 다음 10년, 또 15년, 20년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문학지로 제가 만들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조문학이라고 하는 아주 적절한 집에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그런 도움으로 이 훌륭한 집에 들어오게 돼서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집은, 이 격조 높은 집은 아마 고려 말쯤, 고려말 어느 때인가 아마 지어진 집이고, 이 집은 차려역에는 마당 쓰는 소리가 생각하고, 조련역에는 청사초롱 불이 켜지는 아주 한국적인, 그리고 세계 어디에 내놔도 흠잡을 데 없는 격조 높은 집입니다. 이 집에 늦게 돌아보니 저 나무 밑에는 황진이와 서화동 선생이 마이런 수단들을 놓고 시를 읽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정몽주 선생도 보이고, 그 다음에 노산 선생, 가람 선생, 이병규 선생, 또 최근에 김상욱 시인 선생님, 또 저희 고등학교 은사이기도 하신 이우종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박재삼 선생님 시인, 그리고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지성찬 시인도 이 집 어느 때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할 일은 이 아름다운 집에 찔레꽃, 매화꽃, 진달래꽃이 만발한 이 격조 높은 집에 라일락꽃도 심고 장미도 심어서 함께 어우러지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좋을, 그리고 이 스토리 문학이 앞으로 한국에서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이 나올 수 있기를 기다립니다. 인연설 함동 경주 천마총에 구름 밟고 다니는 천마도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 문문하고 서서 항문아, 나는 정말로 고맙다. 한 사람이 새끼줄에 매달려 공기의 저항을 받지 않고 쉬운 사랑이 아니라도 아픈 상처 슬픈 눈물이여 아름다운 사랑이라면 좋겠네. 전파하시고 배성동 시인께서는 팔창나무 나비의 꿈 외 이편으로는 저녁 외 이편으로 시인성 내용은 같습니다.
김정혜 시인께서는 건물 미래한 여자랑 김종우 시인께서는 원한 박필종 시인께서는 참고로 먼저 불을 꺼주시죠. 하나, 둘, 셋. 우리 사진 찍혀서 여러분들 손을 잡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을 잡고 스토리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